전 세계적인 강달러와 국내 정치 불안 속에 원달러 환율이 1,46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반도체 특별법에 연내 국회 통과 여부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주 52시간 예외 인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제도 도입을 검토합니다. 위축된 관광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관련 예산도 상반기 중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7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이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본격적인 부동산 빙하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너무도 쉽게 1,46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강달러와 맞물린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에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이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보는 숫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나름대로 예상했던 고환율 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부 유호성 기자 나왔습니다. 유 기자, 먼저 오늘 외환시장 어떻게 끝났습니까?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65.9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4일 야간 거래에서 기록한 올해 최저점을 경신했을 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3월 16일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예상보다 금리 인하 속도가 느릴 수 있다는 전망에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단핵 가능성이 불거지고 또 연말을 맞아 거래량이 줄어든 것도 변동성을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네, 기업들의 예상을 훌쩍 웃도는 고환율, 수출, 수입 기업들에게도 비상이지만 금융회사들 자본 건전성에도 치명적입니다. 자, 은행들도 지금 비상 상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은행의 자본 건전성 지표는 보통주 자본 비율, 이른바 세트1 비율로 측정합니다. 세트1 비율은 총 자본에서 보통주로 조달되는 자본의 비율을 뜻하는데 보통주 자본을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의 세트1 비율 12% 이상을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환율 상승이 세트1 비율 하방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통상 은행의 보통주 자본 비율은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때 0.01%에서 0.03%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지난 3분기 말 대비 140원 오른 것을 감안한다면 최대 0.42%가량 줄어든 셈입니다. 금융지주사벌 세트1 비율은 3분기 말 기준 KB금융 13.85%, 신한금융 13.13%, 하나금융 13.17%, 우리금융 11.96% 순입니다. 이 가운데 외화자산 대비 외화부채가 많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세트1 하방 압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율이 은행들 배당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금융주주들이 이 자본 건전성 지표에 따라서 배당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배당 여력에도 좀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요 금융 지주들은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른 것에 대비해 비상 경영 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당초 1,300원대 환율을 염두하고 준비해온 경영 계획을 아예 1,450원 선으로 가정하고 새로 맞추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환 리스크 상승에 대비해 위험 가중 자산 관리 강화에도 나섭니다. 이를 위해선 이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이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네. 다만 당국이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연장하는 등 은행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대출 문턱이 당장 높아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금융 지주들이 밸류업 공시를 최대한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 확대는 그간 주가 부양 의지를 보인 금융지주로서 어렵게 얻은 기회인데다 또 공시 번복이 이 금융지주 신뢰도 하락에 가져올 타격도 만만치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가 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청사진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일정을 앞당겨서 적어도 내년에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무려 360조 원을 투자하는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정작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오는 2030년까지 축구장 1000개 면적, 전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과 발전소, 설계 기업, 전 후공정 기업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을 한 곳에 모아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경제 유발 효과 400조 원, 16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 산업이 튼튼히 뿌리 내릴 수 있는 베이스 캠프를 이 용인에 국가 산단으로 만들게 된 것이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착공 시점을 기존 계획보다 3년 6개월 앞당긴 2026년 말로 제시했습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주요국들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 반도체의 미래로 꼽히는 파운드리는 대만 TSMC에 점유율을 내주고 있고 압도적 우위를 자랑한 메모리도 중국 저가 공세에 시달리는 형국입니다. 반도체 패권 경쟁에 미국, 중국, 대만, 일본, EU 등 주요 경제국들은 물론 중동, 인도 등 그 신흥국들도 앞다퉈 뛰어들고 있고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내재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 기업을 지원할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에서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야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세제 혜택 지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업종에만 예외를 두긴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직접적인 자금 지원 못지않게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근로 유연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주요 경쟁 기업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안 한국은 근로 시간에 발목 잡혀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는 겁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은 최근 한 행사에서 대만 TSMC는 엔지니어가 오래 일하면 특근 수당을 주고 장려한다며 주 52시간제는 개발이라는 특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 관행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정부가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위축된 관광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관련 예산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합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올해 10월까지 방한 관광 시장은 코로나 이전 94% 수준까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을 찾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번 달 일평균 방한 관광객 수는 15%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관광 시장의 위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는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방한 관광시장의 조속한 안정과 도약을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국 여행이 안전하고 원활하다는 점을 알리며 공세적인 방한 관광 마케팅을 집중 추진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상황이 일상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을 주요 국제 행사, 캠페인을 통해 알리고 해외 현지에서 관광 세일즈에 나설 방침입니다. 방한 관광객 출입국 편의도 개선합니다. 현재 68개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전자여행 허가제의 한시 면제 기간과 중국, 동남아 등의 단체 관광객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합니다. 또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시 무비자 제도 시행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 대규모 행사들을 내년 상반기에 전진 배치해
관광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판으로 내년 외국인 관광객 1,850만 명 유치와 관광사업체 매출 30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여행주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참 좋은 여행은 장중 20%까지 급등하며 강세를 보였고 하나투어와 노랑풍성 등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전국에 이어 수도권 아파트 가격마저도 돌아섰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6주 연속 내림세를 보인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7주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특히 수도권에서 인천 아파트 가격이 대구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대출 규제의 탄핵 정국까지 부동산 시장 침체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시장에선 본격적으로 조정 장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의 집값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4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상승폭은 줄며 지난주와 같은 수준인 0.01%만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끌었던 강남권 한 아파트의 경우 한 달 새 10억 원이 빠진 곳까지 나오는가 하면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동대문구를 비롯해서 10곳에서나 집값이 내렸습니다. 아파트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도 대출 규제 등으로 신규 계약이 감소하면서 겨울방학 이사철 특수가 실종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세 시장도 수도권 아파트는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경기도 아파트 전세값이 보합 전환했는데 상승세를 멈춘 것은 지난해 6월 둘째 주 이후 약 1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서울 집값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출 규제나 가격 급등에 인한 피로감 등이 짙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거래가가 감소하고 관망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커머스 사업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신세계가 중국 알리바바와 전격적으로 전략적 동맹을 맺기로 했습니다.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5대5 합작 법인을 세우기로 했는데 그 파장이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호 기자, 합작 법인 구체적으로 어떻게 꾸려지는 겁니까? 네, 신세계 이마트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알리바바 측과 합작법인 설립 및 공동 변경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양사는 각각 50%씩 현물 출자해 내년까지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신세계는 이마트를 통해 보유한 G마켓 지분 80%를 모두 출자하고 알리바바 측은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지분과 별도로 현금 3천억 원을 출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작법인에는 G마켓과 알리바바 그룹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편입됩니다. 다만 이들 플랫폼은 지금처럼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신세계그룹 측은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양사가 책정한 합작법인의 기업 가치는 6조 원대로 추정됩니다. 네, 궁금한 건 이 두 회사가 만든 합작법인이 과연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통할까 이겁니다. 통하겠습니까? 네, 업계에서는 현재 1위인 쿠팡의 독주 체제를 흔들 수 있는 파급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앱 분석업체 YG 리테일 굿즈에 따르면 올해 11월 알리익스프레스 월간 활성 이용자는 967만 6,267명으로 이커머스 앱 분야 2위입니다. 1위인 쿠팡과는 격차가 큰 편인데요. G마켓은 562만 3,947명으로 11번가와 테무에 이어 5위를 기록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G마켓의 60만 판매자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고 D마켓 셀러 역시 알리바바의 미국, 중국 등 판매망을 활용해 해외 진출을 노릴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 상황이 마치 적과의 동침으로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신세계가 무려 3조 4천억 원이나 주고 산 이 G마켓을 살리려는 고육지책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죠. 네, 신세계그룹은 2021년 3조 4,400억 원을 투입해 G마켓을 인수했습니다. 인수 첫 해인 2021년 43억 원 흑자를 냈지만 2022년 655억 원, 2023년 321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도 3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됐습니다. 수익성 부진을 겪는 G마켓과 최근 유해물질 검출 등으로 논란을 휩싸인 알리익스프레스 간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는 해석입니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6월 G마켓 신임 대표이사에 정형권 전 알리바바 코리아 총괄을 영입했습니다. 정형권 대표는 알리바바 코리아 총괄 겸 알리페이 유럽 중동 코리아 대표를 지냈고 골드만삭스, 크레디트 스위스 등을 거쳐 쿠팡 재무 임원으로도 일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강달러 흐름이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또 다른 안전자산인 금과 은 관련 상품들 하락률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증권부 김대현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최근 금이나 은 ETF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던데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국내에 상장된 유일한 금연물 ETF인 에이스 KRX 금연물은 지난달부터 오늘까지 2달 동안 2.45% 내렸습니다. 이 기간 금값은 약 4% 하락했는데요. 올해 금값이 28% 오르며 온스당 2,700달러를 돌파했지만 지난달부터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같은 기간 에이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 합성 H ETF는 13% 떨어졌고요. 코덱스 골드 선물 H와 타이거 골드 선물 H도 6%대 하락했습니다. 은에 투자하는 ETF는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코덱스 은선물 H가 2달간 11% 넘게 빠졌고요.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본격적으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에이스 KRX 금현물 ETF에만 1,144억 원 투자했는데요. 통상 금리 인하기엔 안전자산의 수요가 몰리고 달러 가치도 떨어지기 마련인데 달러 강세 기조가 지속하면서 금과 은의 가격이 떨어진 것이 관련 ETF의 수익률 하락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장기 채권 ETF 하락률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이 금리 인하기에는 좀 수익률이 괜찮은데 왜 이런 겁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감세 정책으로 재정 적자를 부추기면서 결국 물가를 자극해 금리 인하에 제동을 걸 수 있죠. 여기에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시장 예상보다 더 천천히 내리겠다고 시사한 것도 영향이 컸는데요. 인하 횟수도 기존 4회에서 2회로 줄였습니다. 금리 인하로 채권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며 장기채 ETF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개인 순매수 6위에 오른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액티브 H는 자금이 2,400억 원 몰렸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선물 레버리지 합성 H는 21% 하락했고요. 라이즈 미국 장기 국채 선물 레버리지 합성 H ETF도 마이너스 17%를 기록하는 등 미국 장기채 관련 ETF 수익률이 크게 주저앉았습니다. 투자할 곳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들은 요즘 어떤 ETF에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네, 금리 변동에 덜 민감한 단기채 ETF로 뭉칫돈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고금리 상황에서 단기 이자 수익을 노리겠다 이런 전략인데요. 실제로 최근 일주일 동안 원큐 머니마켓 액티브와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 ETF에 각각 442억 원과 380억 원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이 펀드는 초단기 채권과 기업 어음 등에 투자하는 머니마켓 펀드 운용 방식을 토대로 설계된 상품인데요. 이외에도 만기 한 달 내 통화 안정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라이즈 단기 통환채 ETF에 1,160억 원의 자금이 몰렸고요. 자금을 잠시 보관한다는 의미의 파킹형 상품도 인기가 많은데요.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합성 ETF의 운용 자산 규모는 이날 기준 9조 745억 원인데 전체 ETF 중 1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등 국내 정치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당분간 강달러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한데요. IM증권은 트럼프 2기의 정책 불확실성과 국내 정치의 리스크, 내년 1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달러 환율은 내년 초 1,500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대현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